자, 설 연휴 명절 밥상머리 민심의 최대 화두는 역시 시국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윤 대통령 계엄 이유에 대한 토론부터 탄핵 인용 또 기각에 대한 전망, 조기 대선 가시화에 따른 대권 주자의 호불호 이게 이제 밥상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양당 지지율은 이제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양자 대선 후보 가상 대결에서 여권 후보가 이재명 후보 대표와 지지율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타자 구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0%대로 월등히 앞서갑니다. 원톱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은 10%대. 그러나 양자 대결은 비슷하게 나오다 점점 좁혀져 동률을 기록하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22일, 23일 YTN이 엠브레인 리퍼블릭에 의뢰한 전화 면접 조사 결과는 이재명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동률 41%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22일 조선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한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이재명 37, 김문수 29, 또 이재명 37, 오세훈 28, 이재명 38, 홍준표 28, 이재명 38, 한동훈 28. 그래서 더 좁혀졌습니다. 자, 이런 여론 흐름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에 여당 후보들이 크게 뒤졌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게 궁금한데 네 분의 어떤 분석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김두수 원장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상황이 다른데 네. 같은 탄핵이라고 하지만 탄핵 상황은 같은데 이 네. 탄핵으로 빚어져 있는 일,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최순실 사건은 이제 국정농단이라든지 그래서 지켜봐야 될, 그러니까 수사나 뭔가 통해서 많이 밝혀져야 될 사실이 있었고요. 네. 이번에는 뭐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그 계엄에서 생중계로 다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이 상황에서 처음에 그 국회 탄핵이 없을 때의 대중들의 반응과 그 탄핵 의결이 되고 난 이후의 반응이 달라진 거고, 또 그 다음에 주체가 다른 게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이제 저항하고 선동하고 일종의 그 자기 편 만들기 이런 진영으로 만들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뭐 실제 이제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행보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선거 후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 관념 중에 하나가 싸움이 나거나 뭐가 시비가 붙으면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내내 야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동안 부정적 이런 것이 쌓여 있는, 그러니까 누적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는 거고,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에까지 가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뭐 많은 주목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도층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거 보면 중도층은 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여론조사에서 결집되어 있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선거에 들어가면 양자 대결이 아니라 저는 삼자 대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3 후보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표현했고, 그래서 또 삼자 대결이 되면 또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사과도 하고 이제 국민들 앞에 이제 머리를 숙였잖아요. 근데 교수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어떤 구국의 결단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계속 자기 주장을 펴고 있는 거,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게 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솔직하게 내가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곁에 둔 게 잘못됐다라고 이게 얘기를 한 솔직함은 인정받지 못하고, 계엄이라는 이 정말 나쁜 범죄죠. 이거 국회 군인들 처벌해가지고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찢어 발겼는데, 근데 이 두 범죄가 비교가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 국힘에서 정말 야당과 좀 팽팽할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뭔가 이거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 상황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는 이재명이 없었고 지금 이재명이 있다. 당시에는 문재인이 있었죠. 문재인은 보수 중도층에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로 뭐 할 수 없지, 문재인한테 넘어가도 이렇게 봤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대해서는 정말 비호감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게 이제 그 지지 반대 지지로 그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의 숙제 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포퓰리스트를 그 많이 갖고 있는데 이미지를 거기다 최근에는 뭐 당 대표를 한 2, 3년 하다 보니까 권위적인 이미지까지 쌓여가지고 정말 그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칠을 계속한 상태에서 중도 보수들한테 반대하는 그런 이미지로 쌓여가는데 이거 정말 민주당이 앞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미국하고 비슷하고 봅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그 나쁜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지지자들 국회에 쳐들어가서 선동해가지고 미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시켰어도 바이든에 대한 비호감, 바이든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우리는 트럼프한테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미국적 상황과 맞물려서 이번 선거가 이렇게 팽팽하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황기부 대변인, 네. 민주당 안에서는 여권 후보가 이제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가상 대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좀 긴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뭐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치 집단에서는 좀 부적절한 태도 같고 네.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이죠. 탄핵 전국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반기문 후보한테 밀렸던 적이 있어요.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20%포인트대에 나왔었고 네, 네. 후에 뭐 안희정, 뭐 안철수 등등한테 엎치락뒤치락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정치 구도상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 탄핵 국면에서 이 반사이익을 야당이 못 가져가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 2017년 대선 결과가 어땠냐면 문재인 플러스 심상정의 득표율이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총합보다 적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열이 안 되면은 진보 진영이 불리해요 늘.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성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켠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에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예. 이런 뭐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비호감 대선의 한 주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고 소위 말해서 치워지는데 그냥 주워가듯이 이재명 대표가 가져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정서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본인 재판과 관련해서 뭐 허위사실 공표 위헌 뭐 청구 이거는 누가 봐도 재판 지연으로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려면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좀 의심의 눈초리로 민주당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건 이제 민주당이 넘어야 할 숙제인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자, 신우기 대표는 어떻게 봐요? 우선은 하원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구도라는 게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 대선에서도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구도를 양당 구도로 바꿔버리면 사실 5대5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늘 전제하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느 대선이든 뭐 쉬운 대선은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저는 지금 대선 이야기하는 게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확실시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대통령 탄핵이 돼야 대선을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일수록 더 조기 대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요. 지금 민주당은 내란 진압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선에 디귿자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거나 함께 정권을 운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정권 재창출을 지금 얘기하면서 대선의 디귿만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쪽, 그러니까 보수 쪽은 총결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지금 내란 진압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평면이 안 맞는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5대5로 붙었을 때 아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사례도 들어서 5대5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지금 범보수 쪽에서 그럼 단일 후보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위 친윤 쪽에서 김문수 후보로 상징되는 후보가 하나 있다면 뭐 이제 반윤계죠. 그러니까 당내에 탄핵 찬성파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 같은 분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뭐 조기 대선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뭐 상당한 언론의 영향력을 가지고서 아마 3자 구도로 아마 그 보수 내부에서 저는 대선을 좀 준비할 것 같거든요. 그럼 과연 김문수와 한동훈과 이준석이라는 이 세 정치인의 지지자들이
단일 대우를 만들 수 있겠느냐. 저는 그동안에 쌓여왔던 여러 서사들 속에서 이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민주당에서도 뭐 삼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삼총리 그분들의 뭐 여러 가지 분열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분열의 양상이 보수와 진보가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홍준표, 유승민, 뭐 안철수 이 세 사람 득표율이 뭐 한 10% 가량 앞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신우기 대표 말씀대로 보수 후보 단위로 안 될 거다. 아까 이준석 대표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정치 지형이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집권 야당이 있고요. 의회에. 또 한편으로는 108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또 있죠. 그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힘을 같이 해서 이 두 집단이 결국 극단적 대결 정치를 벌였는데 어느 쪽이 가져가더라도 국민들은 좀 불안합니다. 사실 독재화될 가능성이 있구나. 굉장히 이제 강성과 강성으로 싸우다 보니까 어느덧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한민국,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대한민국을 열려면 이게 옛날에 70년대 세대 교체에 뭐 40대 기수가 나왔듯이 또 어느 날 보면 이제 뭐 군정 종식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역사적 가렛말을 타는 시기가 왔는데 지금 이 시기가 바로 헌법, 즉 6공화국 헌법의 이것의 제도적 한계 그리고 리더십의 한계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르마를 타야 된다고 할 때는 제3후보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제3후보 부분이 아주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게 이제 탄핵의 어떤 그 마무리로 절차로 가서 이제 선거로 집어들면 과연 양쪽의 독재가 가능한 쪽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게 딜레마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지금 미약하나마 그런 싹이 보이는데 힘을 실어줄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는 제3후보가 총선에서는 힘들지만 대한민국이란 단일 선거구 내에서는 또 다른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하나의 변수를 말씀드리면 5대5라는 걸로 보기 전에 우선 4대4가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20%는 네. 사실 소위 말하는 중도층으로 보거든요. 그럼 그 중도층의 20%가 어떤 결정하느냐가 저는 캐스팅 보도 진다고 보고 저는 뭐 김두수 소장님의 말씀에 뭐 제가 큰 부분에선 동의를 합니다만은 아마 그게 이준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아마 승부가 가능할까 저는 매우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보수 쪽에서 아마 단일 후보 그러니까 50%를 만들어내는 그 융화 작업을 저는 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그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두수 본장님은 이준석 부상에서 제3의 후보로 아주 독자적인 변수로 우뚝 설 거다 이런 입장이고 신우기 대표는 양자 대결을 가면 결국 이재명 우위가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교수님은 짧게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분석에? 예, 우선 김두수 소장님은 그 이해관계에 충돌이 되기 때문에 냉정한 비평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데 저는 사실 그 뭐 희망을 말씀하신 거다. 예, 네. 개혁신당에 전 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 사태를 보고 정말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많은 국민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또 한 번 실망을 줬다. 구태연한 옛날에 그 진보 쪽의 그 싸움질하는 거와 똑같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실망스럽고요. 뭐 5대5, 4대4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뭐 싫든 좋든 간에 이재명 대표 쪽의 그 승리를 점쳐 보는데 보수가 또는 우파가 깨어나려면요. 저는 한 10년 이상 참담한 성찰을 거쳐서 네. 새롭게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후보를 내면 안 됩니까? 뭐 후보 내겠죠. 근데 이제 가능성 네. 면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네. 네. 자,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상에서 이제 이 잡히는 보수 결집 이 배경에는 20, 30대 남성들의 어떤 행동이 이 눈에 띕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정권 재창출 대 정권 교체가 대등하게 변화된 배경에 20, 30대 남성들이 이 보수화된 측면이 이제 배경으로 꼽힙니다. 그 20, 30대 젊은 유권자 대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대학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또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실망, 또 젊은 남성들의 페미니즘 반발, 그래서 청년층은 진보, 노년층은 보수라는 프레임에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번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 서부지법의 그 난입 사태, 그 거기에 이제 구속된 사람의 절반이 20, 30대 남성이었잖아요. 그래서 20, 30대 남성의 보수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하은기 부대변인? 아니 그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뭐 뚜렷이 보이던 경향성이었는데 그렇다고 그걸 2030 남성의 뭐 보수화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20 남성 중에서는 다른 세대와 달리 보수로 가는 층이 좀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또 아닌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 안 하는 2030 뭐 남성 지지층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개혁신당 이 층은 뭐냐면은 뭐 민주당은 싫다.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했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층도 있는 거고 되게 유권자들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2030 전체가 뭐 혹은 2030 남성 전체가 보수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진보 진영에서 2030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 코호트 집단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요구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못 받아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30 남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윤석열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민주당 지지해야 될 이유가 뭐야? 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뭐 이를테면 서부지법 폭동하는 것도 전체 2030에 대해서 몇 명이겠습니까? 몇 퍼센트 안 되는데 자극적인 사건이니까 언론에서는 그걸 보도하면서 좀 도드라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캠페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뭐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2030 남성 혹은 2030 여론조사들을 보면 전체 여론조사에서 탄핵 반대 여론보다 20대들이 30대들이 좀 낮거든요. 여전히 탄핵 반대 여론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대선 국면이 갔을 때 어느 정도 변동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용기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선은 전 20, 30대가 보수화됐다라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과거에 이준석 의원이 반문재인 정서 한번 붙었을 때 그때 네.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썼던 전략이 소위 세대 포위론이라는 겁니다. 네. 저는 그 전략은 폐기돼야 되고 실패했다라고 단정 짓는데요. 이번에는 그 세대 포위론 같은 게 작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30과 6070 세대가 결합해서 만든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 실패가 결국에는 내란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과거처럼 반문재인, 반이재명으로 세대 포일원적으로 저는 결합할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은 2030 세대들 특히 남성에 대한 지지 회복을 아마 깊게 고민을 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제가 진단하는 민주당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레디컬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레디컬한 성향에 당이 끌려가는 모습을 아마 2030 남자 세대들의 대다수들이 뭐 지지하든 안 하든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건 전 사실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분배 담론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갖는 성장 전략. 요거를 민주당이 얼마만큼 더 만들어내느냐. 뭐 국가 경영 전략에 있어서의 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해내느냐에 따라서는 전 2030의 이제 세대 포위로는 끝났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또 지지로 돌아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회는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 하기에 저는 달려 있다. 전 네. 그렇게 봅니다. 반면에 이제 2030 여성들은 탄핵 집회에 다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응원봉 시위라고 이렇게 흔히 평해지죠.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서 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민주당은 이 틈을 파고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결의문 낭독하면서 걸그룹 소녀시대 응원봉을 또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걸 시사를 했거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상임위에서 다시 만난 세계 가사를 읊조리며 울컥했습니다. 자, 이런 정치권도 약간 좀 지지층을 좀 이용한달까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식하죠. 예.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생 때 분명하게 그 2030에서의 젠더 갈등을 활용한 소위 세대 간의 그 대결과 동시에 남녀 대결을 정치적 어떤 주요 의제로 떠올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또 문재인 후보가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정한 성의 편을 든 거고 일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페미니즘이 그냥 진보 이론이다, 진보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슴없이 받아들였는데 이게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페미니즘과 한국적 맥락이 다른데 한국적 맥락에서 이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성 갈등이 점점 세서 어느 조사를 보면 한국에서의 성 갈등이 세계 1등이고 1위와 2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갈등으로 보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됐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이번에 서부지법의 문제는 보수화의 문제가 아니라 극우 파시즘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는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걸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날 나온 성명을 보면 119 혁명이라고 표현하면서 공산 세력과 싸워야 되는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가 싸워야 되는 걸 내걸었어요. 그리고 네. 거기에 공산 세력으로 야당을 다 지목하고 언론도 지목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고립된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게 바로 파시즘과 연결되는 게 단초인데, 모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언문을 보면, 한 장짜리 선언문을 보면, 그래서 그런 현상, 그러니까 심각한 일부 남성들의 그런 극우 집단화되고 있는 이 부분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들이 힘을 갖거나 좀 더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여기에 소위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의힘이 만약 힘을 실어주거나 손을 잡거나 뭐 원내 국회에서 뭐 기자회견에 자리를 깔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아부하거나 뭔가 연결하거나 그들을 키울 때 이 일이 커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우 파시스트가 등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극우에 동조하면 안 되고, 극우에 동조하는 순간 나라가 불행해지거나 자기들이 파멸로 갑니다. 그 점을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언론에서는 잘 얘기 안 하는 건데 예전에 여론조사 기간에 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면에 있던 거 설명을 좀 드리려면 이런 건데, 아까 뭐 탄핵 촉구 시위에 20대, 30대 여성들은 많이 나왔는데 뭐 남성들은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건데, 2030 남성들 입장에서는 탄핵해야 된다 생각하고 계엄에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민주당 반사익으로 넘어가는 건 싫으니까 시위에도 안 나와요. 근데 시위에도 안 나올 정도로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여론조사 전화 왔을 때 적극적으로 응답을 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 20대, 30대 남성들 중에 여론조사 전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서부지법 누구냐면 서부지법 가는 정도의 적극층이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표본이 왜곡이 돼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서울에 보면 예전에 그 영화 그 흥행했을 때 2030 세대가 뭐 견인했다, 선봉 이거 기억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전반적으로 브로드하게 보면 이 사람들은 뭐가 기준인지 스탠다드하게는 알아요. 하지만은 실제로 여론조사로 들어가거나 시위를 하거나 이랬을 때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층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치권에서 좀 섬세하게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왜 이제 장경태 의원이 이제 카톡 그 주고받은 것 내용 중에서도 이제 고발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이제 카톡 계엄령 아니라 이렇게 반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20, 30대층이 이 정부가 뭘 규제하는 그런 어떤 정치주의적인 거랄까 이런 게 되게 거부 정서가 강한 면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앞에 세 분하고 조금 그 의견이 다른데요. 그 프레임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네. 20, 30대의 남녀 젠더 갈등이 정치 진영에도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김두수 소장님이 그 폭도들을 이제 극우 파시즘을 대표하는 이런 세력으로 봤는데, 그러기에는 그분들이 그 폭도들이 그렇게 뭐 이념에 정치학의 그 지식을 갖고 온 사람들도 아니고, 또 제가 오늘 어떤 그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60몇 명 중에 19명이 직장이 없는 루저다. 할 일 없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때려 부셨다 이런 그 비판도 있던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 어저께인가요 YTN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0, 30대를 대상으로 이번 이제 대선 벌어지면 누구 찍을래라고 했는데, 여자들은 50% 이상, 2, 3 이재명이다, 민주 이재명이다. 예. 그리고 남자들의 20, 30대 남자들의 50% 이상은 국힘 후보다. 정확히 나눠진 거죠. 예. 그래서 야 정말 심각하구나. 이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젠더 갈등이 세계 1위라는 건 아까 소장 말씀이 맞아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역 갈등에서 남녀 갈등으로 넘어간 거, 이 주범이 누구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어설픈 페미니즘에 빠져가지고 여성가족부 만들고 말도 안 되는 거, 무슨 우리 여성 경찰관들 그 시험 볼 때 무릎 꿇고 팔굽혀 펴기 이런 거 네. 군대 안 가는 거 등등 해가지고 20, 30대 남자들의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한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정책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030이 진보 진영에서 탈퇴하고 이제 공격의 그 선봉에 나서게 된 거죠. 최영기 대표 짧게
뭐 반박하시 좋고. 아니 저는 뭐 레디컬 페미니즘에 민주당이 좀 끌려다니는 하는 이제 거기에 가망이 없고 저는 좀 민주당도 건강한 젠더 정책으로 나오면 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김두수 부원장님은 저도 그 점은 예 마찬가지고요. 음. 우리 뭐 개혁신당은 특히 2030을 대표하고 있어서 예.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힘하고 이제 팽팽하게 대결을 하겠네요. 예.